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 잠시 봤는데요. 청와대 브리핑은 상황이 지금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취임 한 달 맞아서 민심을 경청한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올지 참 관심을 끌었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앞서서부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 회고록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간의 화제를 몰고 왔기 때문에 어떤 수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지가 참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관련된 얘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사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 사과는 아니고요.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를 했는데 왜 또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사과를 했는가?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의 성격과 관련이 되는데요. 4월 7일 재보선 결과 참패했고 그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조국 사태, 부동산 두 가지가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민심을 경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비해서 좀 강도가 높았던 부분은 자기 고백, 자기 사과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86이라는 이제 586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과거 민주화 운동하면서 정의, 공정을 외쳤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또 선긋기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의 대상을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로 국한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개다라는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역시 이제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은 동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그리고 검찰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기준과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가족들의 수사의 기준이 과연 동일한가라는 부분에 꼬리표를 남겨서 역시 이제 당심과 민심에 또 차이가 있고 또 당심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 종합해서 내놓은 그런 사과의 수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혼 없는 사과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영혼 없는 사과 얘기했고 일부 신문은 뭐 반쪽 사과 뭐 이런 제목도 뽑았더라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세 번째 고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했던 부동산 적자과 관련,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사실은 그 친문 강성 친문 세력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보여진 세 번째 대목인데 역시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왕 사과를 할 거면 전 제대로 했어야 이제 모든 게 좀 정리가 될 텐데 세 가지 대목에 우선은 뭐 형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지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느닷없이 지금 윤석열 총장 건으로 가서 수사를 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조국 전 장관 책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저기 직접 들은 것처럼 언론의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이다. 그래서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은 사과를 가져간 일종의 뭐 협박인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본안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미진했고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문 세력으로 또 비판을 받고 당 외에서는 또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더 깊은 사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또 평을 해주셨는데요. 재보선 끝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았다가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좀 강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좀 진통 예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친문 핵심 내지는 이제 친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국 그리고 김용민 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 이유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력의 희생양이다. 또 플러스 지금 당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무슨 권력형 비리의 문제가 아닌데 왜 당이 나서 사과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조응천이라든지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강력하게 당이 좀 강도 높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수렁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시에 또 대다수는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조국 사태가 조국 또는 조국 일가의 불법 비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동시에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적정했는지 그리고 과잉 표적 수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검찰을 개혁을 둘러싼 정치 검찰 세력과 또 현 정치 세력의 어떤 충돌 이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진영 대결로 갈 텐데 40%에 해당하는 중도층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조금 전에 들어왔던 뉴스 속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검찰이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를 받아서 5세 시점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아울러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간담회 직후에 겸허히 수용을 한다. 그리고 자신을 밟고 전진해라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도 가족의 피 얘기하면서 나는 그 일종의 검찰개혁 속에서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의 뭐 심지어는 내임덕까지도 얘기하면서 피의자 얘기하면서 예비 문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공소장도 표현을 했는데요. 예.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뭐 겸허히 수용한다, 나를 밟고 전진하라는 여전히 본인이 진실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와 역사의 기술과 상관없이 그냥 정신승리성에 나는 결백하다는 걸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희생양이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공정을 해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런 그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뭐 사과를 하든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나는 이렇게 받아줄 테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건으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 교수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또 입장 이것으로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장기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전체적인 전국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본인은 희생양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떤 정치적인 표적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일반적인 수준은 넘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70에서 80여 차례 압수수색 그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아내 뭐 또 그리고 동생 어머니까지 대대적으로 그렇게 멸문지화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수사한 부분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장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권 도전하는 행보는 하고 있지만은 정치에 공식 참여한다는 그런 선언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아직 입당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정식으로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대권 도전에 나오면은 예. 여태껏 주장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사태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앞으로 상당 부분 조국 사태에 대한 해석이 바뀔 가능성도 예. 저는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동안의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수렴을 하겠다라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고충을 이해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은 조금씩 사면적으로 미묘하게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당초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나올 때만 해도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충을 이해한다라고까지 나왔거든요. 예.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면 문제가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국민 정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면 찬성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화 대변인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좀 많이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저 보면서 일단은 앞서 박경유 대변인 브리핑한 내용 보면 우리 국내 기업 투자 그다음에 경제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국제적으로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여기 좀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저런 4대 총수 그룹 만나는 것, 그다음에 이에 대한 브리핑, 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권까지도 저런 식으로 좀 전향된 말을 한 거 보면 그래서 사면도 좀 많이 무르익었고 이 분위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는 분위기에 우리도 빨리 올라타야겠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권의 행보가 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열과성을 다해서 이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가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라는 의미는 그리고 또 뭐 그 후에 보도된 바 있듯이 뭐 정진석 또 뭐 우리 당의 그렇죠. 여러 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윤 총장이 삼지대를 생각하지 않다는 반증이죠. 이것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을 봐서는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지난 주말에 강릉에서 이제 윤 전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만난 사진을 통해서 저희 좀 그렇죠. 만나봤고 또 그 전에 또 정진석 의원이 윤희숙 의원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게 또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권성동 의원 해석이지만 그동안 그 행보를 보면 그냥 그 지금 6월 11일 날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당이 안정화되고 나면 적정한 시점에 저는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걸로 결론을 이미 내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만났고 뭐 그다음에 그 반도체 뭐 노동 외교안보 이런 등등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제는 또 연희동 젊은회 거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행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사무실을 챙긴다, 아니면 뭐 캠프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대강의 대선 경선 일정이 좀 윤곽이 드러나면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아마 걱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걱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적당한 시기에 몸을 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기존에는
이른바 제3지대에서 몸집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체급을 올린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모종의 어떤 단일화 과정을 걸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내부에서 이제 경쟁을 펼치는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현재 의원들의 전언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도부가 이제 또 바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입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행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외곽에서 쭉 맴도는 그런 행보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직진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전략적이에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만남, 그리고 비박, 그리고 초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그런 행보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보가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략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제3지대 깃발해가지고 국민의힘을 흡수, 통합하든지 내지는 뭐 후보 단일화라 해서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상당히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기존의 이미지가 바뀐다. 그리고 정치판 전체가 요동이 된다. 본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없다. 얼마든지 내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은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서 아예 안 차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당내에 준비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과 또 여러 가지 신경전을 해야 되고 당장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도 여러 가지 또 신경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 시비나 논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싶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을 보면은 대강 다 비슷한데 이준석 후보의 뭐 버스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의 9월 연기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시비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경선 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본인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차단하려 하는 그런 행보로 보여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기 합당하는 걸로 입당하는 걸로 단정을 하면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입당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돌풍을 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정치판을 확 바꿔라라는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경륜이 부족하다. 그리고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선출된다 할지라도 이 체제가 과연 안착이 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면은 당이 쪼개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든지 국민의힘에 진입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은 하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 체제가 안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에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게 된다면 버스를 타면 잘 모시겠다. 오늘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은 7월 초부터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돼서 11월 초에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9월로 좀 미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준석 최고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를 지금 정규 노선을 못하면 그냥 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조절 내지는 전체 당원들의 뜻을 모을 그런 의사가 있음이 저는 뭐 다섯 후보 다 있다고 보여지고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면 당이 굉장히 위태로울 거라고 말씀을 하는 전망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 축적이 돼서 지금 갑자기 빵 하고 폭발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몸부림 속에서
비대위원장 체제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당권 후보들 나오는 과정에 국민의힘이 그만큼 많이 변해왔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당원들의 바람이나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각 후보들의 말씀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수용하면서 안정감 있게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